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고 시작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 현대차의 팰리세이드입니다. 현대차의 SUV 라인업의 제일 위에 위치하는 플래그십 모델이죠. 대형 SUV고요. 지난 4월에 뉴욕 모터쇼에서 세계 첫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자동차가 제일 먼저 어디에서 공개하느냐에서 많은 부분을 암시하죠. 바로 그 시장을,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 모습을 공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팰리세이드 뉴욕 오토쇼에서 첫 모습을 공개했다라는 데서 알 수 있죠. 북미 시장을 겨냥한 현대차의 전략 모델이라고 봐도 될 대형 SUV입니다. 자, 페이스리프트, 얼굴을 바꿨습니다.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 주변의 모습들 일단 바뀐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모습이 좀 작은 마스크를 쓴 모습이라고 한다면 신형 모습에서는 마스크를 좀 더 키웠죠. 기존의 라디에이터 그릴 정도만 커버했던 이 테두리가 양옆으로 좀 더 넓어졌습니다. 그런 그릴의 패턴도 좀 더 커졌죠. 굵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상이 좀 더 바뀌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모습 보면서 어떤 인상을 받으시는지요? 저는 좀 더 큰 투구를 쓴, 큰 마스크를 한 어떤 장수의 얼굴 같은 느낌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각자 보이던 대로, 느끼는 대로 보는 것일 테니까요. 시승차의 트림은 캘리그래피 트림이고요. 그래서 전용 컬러, 휠, 그리고 인테리어의 전용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서 좀 더 돋보이는 그런 트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엔진룸에는 V6 3.8 가솔린 엔진 적용되어 있습니다. 295마력의 힘을 내고요. 그 힘을 조율하는 것 8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파워트레인은 이전과 큰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림 모두 3개 트림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가장 아래 트림인 익스클루시브 트림이 3,867만원, 그리고 가장 비싼 가장 위 트림이죠. 캘리그래피 트림 5,069만원 서부터 되겠습니다. 여기에 옵션들 더하면 좀 더 가격은 높아지겠지만 3,800만원대에서, 그러니까 4,000만원대 전후에서 만날 수 있는 대형 SUV라는 점에서 이 차의 가격 경쟁력 상당히 만만치 않겠다 싶습니다. 자, 과연 어떤 느낌을 받게 될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누르셨으면 출발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자, 신형 팰리세이드로 바뀌면서 몇 개의 변화가 있죠. 일단 디자인 변화가 눈에 띄죠. 특히 캐스케이드 그릴, 라디에이터 그릴 폭이 확 넓어졌습니다. 헤드램프와 주간주행 등까지 감싸는 수준으로 이렇게 양옆으로 폭을 좀 더 키웠고요. 또한 그릴의 패턴도 좀 더 힘있게 굵게 가져가고 있죠. 2열의 차창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VH 수준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고화질의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기본 적용하고 있습니다. 옵션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더 아이템을 풍부하게 가져가고 있죠.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 2,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디지털 키 2,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디지털 키를 적용을 해서 스마트폰 터치로 문을 열 수 있는 디지털 키 2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2열 통풍 시트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3열 열선 시트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도 적용되어 있죠. 삼각형 무늬의 파라메트릭 실드와 밝은 크롬 펄러가 더해진 라디에이터 그릴 및 인테이크 그릴, 전용 20인치 휠, 퀼팅 나파 가죽 시트 등의 디자인 차별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있고요. 또한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디지털 센터 미러, 앰비언트 무드 램프, 2열 윙 타입 헤드레스트 등을 기본 적용하고 전용 외장 컬러인 로버스트 에메랄드 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 실내에서 보시면 이 룸미러, 디지털 룸미러를 적용을 하고 있죠. 카메라, 차의 뒷부분에 있는 카메라와 연동해서 모니터로 뒷부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제끼면 그냥 거울 룸미러가 돼서 실내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디지털 룸미러는 후방 시야를 아주 선명하게 넓게 잘 보여주는 대신에 차 실내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죠. 차 실내의 모습을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을 때는 이렇게 거울로 된 기존의 룸미러 방식을 선택을 하고, 평소 운전할 때는 이렇게 디지털 룸미러를 선택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센터페이시아의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자, 지도,
안드로이드 오토는 애플 카플레이, 무선이 되면 좋을 텐데요. 아쉽게도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유선으로만 연결 가능합니다. 공조, 후속 공조 잠금 기능이 있고요. 외부 공기 차단, 워시액 연동, 터널 구간, 기타 차단 구간, 습기 발생 저감, 오토 디포그, 에어컨 자동 건조, 운전석 공조 연동, 자동 제어, 핸들 열선을 연동시킬지 말지 할 수가 있고요. 후석 공조 기능도 있습니다. 자, 빌트인 캠, 일종의 블랙박스 기능을 하는 거죠. 빌트인 캠 들어와 있고, 발렛 모드, 현대 카페이 시스템, 후석 대화, 후석 취침 모드 들어와 있습니다. 설정, 운전자 보조 시스템, 주행 편의 시스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기능이 있고요. 핸들 진동 경고 들어오고, 운전자 주의 경고, 주행 안전, 전방 안전, 전방 교차 안전, 전방 측방 안전, 주차 안전, 서라운드 뷰 모니터 자동 켜짐, 후방 안전 기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진을 넣게 되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 이렇게 위에서 내려보는, 그리고 앞모습, 뒷모습, 앵글 더 넓게, 좌우 전체 이렇게 3D 입체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서라운드 뷰 모니터 가능합니다.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기능이 있죠.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기능이 있어서 발생하는 잡소리의 역위상 전파, 역위상 주파수를 발생을 시켜서 좀 더 정숙한 실내를 구현해주는 그런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들어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주 대화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클러스터, 화면 밝기, 클러스터 테마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드라이브 연동 모드가 있고, 클래식 A, 클래식 B, 클래식 C, 그리고 큐브 모드가 있을 테고, 그래서 드라이브 연동 모드로 하게 되면 주행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형태가 바뀌죠. 공조, 외부 공기 차단, 자동 환기, 창문 습기 방지, 공조 편의, 에어컨 자동 건조, 후석 공조 잠금, 열선 통풍 편의 기능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 라이브 다이나믹, 이제 오디오 사운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후 좌우 위치, 고음 중음 저음, 안내음,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역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음성인식, 라이언, 어피치에 이어서 무지, 제이지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저는 뭐 단무지죠. 무지가 낫네요. 인포메이션 모니터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기능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입차에서도 이 정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차 없습니다. 현대차의 홈그라운드에서 아주 화려한 현란한 테크닉을 구사하고 있다 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수입차와 견줘서도 절대 밀리지 않을 정도의 이런 인포메이션 시스템, 편의 및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밀리지 않는다?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많은 수입차 메이커들이 도저히 이 현대기아차의 이런 옵션, 편의장비, 안전 및 편의장비들 수준을 따라가기가 좀 벅차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하거든요. 그만큼 현대차와 기아가 한국 소비자들의 수준을, 눈높이를 상당히 끌어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계기판은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음성 명령 잠깐 보시죠. 헬로우 현대, 하이 현대, 안녕 현대. 음성으로 호출은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아쉬운 거죠. 더워요. 공조와 통풍 시트 설정을 변경할게요. 선루프 열어줘. 지원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뒷좌석 차창 열어줘. 후석 창문을 열게요. 자, 이렇게 음성 명령 기능은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으나 음성으로 호출이 안 된다는 단 하나의 단점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아래 패들 시프트 있죠. 8단 자동 변속기를 수동 조절할 수 있는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습니다.
자, 센터페이시 모니터 아래쪽으로 몇 개의 버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저는 미국 취향의 인테리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버튼의 사이즈가 크고 좀 두툼합니다. 아래 보면 공조 스위치죠. 공기청정 모드가 적용되어 있어서 실내 공기질을 좀 더 쾌적하게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Shift by Wire 방식의 변속 버튼식 변속 레버 적용하고 있죠. P, R, N, D 이렇게 버튼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 원형 레버 돌리면 주행 모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전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까지 있고, 엔진 오토 스탑, 그리고 카메라,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냉풍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그리고 조수석. 원샷 원킬로 모든 기능들을 찾아서 조절할 수가 있어서 좀 더 편리하네요. 이쪽에 보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들어와 있고요. 컵홀더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누르면 옆으로 컵홀더 경계가 나오면서 컵을 좀 더 확실하게 받쳐주죠.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보면 USB 포트, 다음에 무선 충전 장치, 그리고 이렇게 커버를 닫아버릴 수가 있고요. 푸시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열립니다. 열면 센터 콘솔 안쪽이 있죠. 이런 작은 수납함이 있고요. 이 아래 좀 더 깊은 수납함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 하나, 12V 전원구 하나, 그리고 USB 포트 하나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오버헤드 콘솔 보실까요? 오버헤드 콘솔 보면 SOS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한 번 누르니까 긴급 군환 센터와 연결이 되는데요. 대개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런 좀 더 확실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커버를 연 다음에 누를 수 있게 해놨죠. 현대차는 바로 누르면 작동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워낙에 SOS 버튼이라는 게 아주 긴급한 상황을 상정해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뚜껑 열고 누르고 하는 몇 단계 동작보다는 하여튼 최소한의 동작으로 연결하는 게 맞겠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커버 없이 바로 연결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 해봅니다. 자,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2열 3열 보고 가시겠습니다.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아주 여유 있는 뒷좌석 공간 마주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2열 시트를 좌우 독립식으로 만들어서 훨씬 여유롭고 고급스러운 공간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뒷좌석을 3인승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2인승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2인승으로 하는 게 낫겠죠. 할 수 있다면 5인승의 경우에도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거의 안 쓰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좀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도, 더불어서 고급스럽게 누린다는 측면에서도 좌우로 분리되어 있는 시트를 적용하는 게 좀 더 현명한 공간 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렇게 뒤로 누일 수가 있고요. 이 정도 수동식입니다. 시트 왼편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접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90도로 앉히면 이 정도 되고, 팔걸이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팔걸이 팔 높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아래 레버를 당기면 시트를 제일 앞으로 밀 수가 있죠. 시트가 걸릴 정도, 고정되는 정도로 앞으로 밀면 이 정도가 가장 앞으로 당겨진 그런 자세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주먹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 남아 있죠. 머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시트를 제일 앞으로 당겨도 이 정도의 공간으로 3열 시트도 좁지 않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뒤로 밀면 이런 자세가 되고,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2열 시트에서 최고의 공간감, 최고 수준의 고급스러움 만끽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좌우 시트 각각 냉풍 시트와 통풍 시트 3단계로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 풍향, 풍량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V 전원 사용할 수가 있고요. 2열 시트 바닥은 좌우로는 평평하고요. 앞뒤로 이렇게 계단이 지어 있습니다.
뒷좌석이 조금 더 높게 배치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극장식 배열이 되는 거죠. 앞은 낮고 뒤는 높아지면서 뒷좌석의 시야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좌우로는 센터 터널이 없이 평평한 바닥을 이루고 있어서 공간의 제약 또한 최소화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만족할 만한 공간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 위로 썬루프는 앞뒤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앞이 좀 작고 뒤가 넓습니다. 통으로 하면 어땠을까요? 열리지 않는 썬루프라고 하더라도 그냥 통으로 넓게 지붕을 덮었으면 더 좋은 개방감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이 부분 조수석 시트를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밀 수도 있고요. 완전히 뒤로 밀어서 일자로 시트를 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시트를 일자로 누여서 조수석을 편안하게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버튼 한 번으로 또 원위치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USB 포트 들어와 있네요. C타입 USB 포트 좌우로 하나씩 또 들어와 있다 라는 얘기고요. 자, 2열 이 정도 살펴보시고 3열 보시죠. 3열로 갑니다. 자, 3열입니다. 3열인데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공간 마주하게 됩니다. 2열 시트 제일 뒤로 하면 그래도 무릎이 닿을락 말락 할 정도, 뭐 살짝 닿는 정도 공간 마주하게 되는데, 이렇게 2열과 3열이 공간을 잘라서 공유해서 나누어 쓴다면 3열에서도 그렇게 좁지 않은 공간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잡아 당기면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3열도 전동식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네요. 3열 전동식 시트. 3열이 전동식인데다가 열선 지원이 됩니다.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까지 지원이 돼서 3열에서도 충분히 편리한 기능들 누릴 수 있겠고요. 바닥도 평평해서 그렇게 공간의 제약이 크지가 않습니다. 자, 머리 위로도 이렇게 여유가 있고요. 이런 열선 시트까지 지원이 되고요. C타입 USB 포트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니 실제로 좀 더 편리하고 여유 있는 공간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지금까지 앉아본 3열 시트 중에서 가장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최고 수준의 3열 공간이다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2열 3열 공간 살펴봤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자, 좋아요 구독하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누르셨으면 저는 자이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쭉 가속을 해서 자이로 본선에 가뿐하게 올라섰습니다. V6 3.8L 가솔린 엔진이죠. 295마력의 힘을 내는데요. 1920kg의 공차 중량, 제 몸무게까지 하면 거의 2톤 정도 되겠죠. 2톤의 몸무게를 그렇게 무겁지 않게 끌고 갑니다. 시속 90km 정도의 속도인데 노면에서 자글거리는 소리 그렇게 시끄럽지 않게 들리고 있고요. 이 차에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발생하는 소음의 역이상 주파수를 발생을 시켜서 실내를 좀 더 조용하게 해주는 이른바 MVH 기술인데요. 대형 SUV에 걸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MVH, 그러니까 소음, 진동 이런 부분들을 잘 잡아주고 있지 않나 싶네요. 이런 빨래판길 지나가는데 그렇게 거칠지가 않습니다. 빨래판길 지나는구나 정도의 느낌은 있는데, 노면에 거친 느낌이 시트까지 전달되는 것을 상당 부분 걸러주고 있다 싶습니다. 그렇게 불쾌하지 않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주행보조 시스템 작동을 할 수가 있죠. 시속 100에 지금 맞춰 있는데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 지점에서는 차가 알아서 속도를 줄여줍니다. 지나고 나면 다시 시속 100에 맞춰 주겠죠. 자, HDAI2가 올라와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지원 시스템 2인데요. 이 부분에 보면 차선 이탈, 차선 인식의 좌우로 화살표가 되어 있죠. 방향 전환, 차선 변경까지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깜빡이를 넣으면 차가 슬쩍 스스로 조향을 하는 건데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면 자, 스스로 차선 변경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편리하게 스스로 차선 변경을 하는데요. 스스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게 아닙니다. 차선 변경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스티어링 휠을 잡아라 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으면 또 차선 변경을 멈추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이런 기능이 있구나. 내가 편하게 핸들을 쥐고 있으면 방향지시 등명 켜면 이렇게 진행 방향에서 뒤에서 오는 차가 없으면 이렇게 스스로 차선 변경을 하고 운전자는 편안하게 스티어링 휠을 쥐고 있다 정도의 느낌으로 이 기능 이용을 하면 되지 싶습니다. 이게 맞죠? 스티어링 휠을 쥐도록 유도하는 게 맞습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뗀 채 이렇게 차선 변경을 스스로 잘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라는 얘기죠. 안전운전이 최우선이고 지금은 자율운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쥐도록 유도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좌우의 차선을 인식을 하고 앞에 달리는 차인데 왼쪽 차선에는 차가 없고요. 오른쪽 차로에 디스커버리 스포츠죠. 달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다만 소형인지 대형인지 상용인지 트럭인지 버스인지 차종 구분은 하지 않네요.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만 차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봅니다. 차로의 중앙 잘 유지하고 있고요. 앞차를 따라서 정확하게 차간거리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서는 길 돌아 나왔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 나가고 있죠. 앞차의 방향을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을 테고요. 좀 더 급하게 각도가 크게 돌아가는 코너도 잘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차로의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테고요. 차간거리는 4, 3, 2, 1 1, 2, 3, 4단계로 차간거리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속 100km에서 RPM 한번 체크해 봅니다. 시속 100, 8단, 7, 6, 5, 4, 3단까지 떨어지죠. 3단 4600, 8단 1600 RPM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포츠 모드에 보니까 이 운전석 시트가 몸을 딱 받쳐주고 있습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죠. 에어백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시트입니다.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니까 마치 몸에 딱 맞는 슈트를 입은 그런 느낌으로 바뀝니다. 자, 스포츠 모드에서 잠깐 달려봅니다. 쭉 킥다운, 또 가속 페달에 킥다운 버튼은 없고요. 자, 엔진 사운드 제법 살아 올라오죠.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가 가볍게 출렁이는 정도의 느낌은 있고요. 아주 고속으로 올라서니까 차의 안정감이 살짝 무너지는, 흐트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가 출렁이면서 안정감이 조금씩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보이는데요. 그럴만한 것이 이 차 사륜구동이 아니고요. 전륜구동으로 움직입니다. 앞바퀴 굴림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앞쪽으로 무게가 상당히 쏠려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고속에서는 아무래도 사륜구동 같은 그런 딱 안정된 느낌 혹은 후륜구동에 그래 뒤에서 밀고 가는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은 더 주행 안정감이 흐트러지는 그런 자세. 어쩔 수 없겠죠. 이 차체의 구성이 그렇고 워낙에 이 차 SUV이고 무게중심이 좀 높죠. 시트 포지션도 높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주행 안정감을 갖추기에는 조금은 힘든 그런 차체 구조 갖고 있지만 이런 대형 SUV 타고 그런 극한적인 속도로 달린다는 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굳이 또 그렇게 달릴 필요도 이유도 없을 테고요. 그래서 시속 100km 뭐 빨라도 조금 과속을 한다고 해도 시속 한 130, 40km 정도의 구간에서는 큰 문제 없이 불안하지 않은 안정감을 누리면서 움직일 수가 있을 테니까요. 굳이 과속, 질주하기보다는 조금은 편안한 자세로 안정되게 움직인다라고 주행을 한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주행 질감,
이 차에서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 SUV니까요. 거기에 걸맞는 주행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겠죠. 시야는 아주 탁 트여서 좋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앞뒤로 잘 보이고요. 차체가 크고 높고 길죠. 그래서 스티어링 휠을 잠깐 흔들어 보면 차가 동작이 크게 움직이는 그런 반응, 그런 느낌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대형차, 대형 SUV 운전할 때는 조향을 크게 하기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부드럽게 조향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고속 주행의 필요성이 있고 고속 주행 안정감이 조금 더 필요하다. 특히나 한겨울 눈 내릴 때 좀 많이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 싶다면 올휠 드라이브 모델도 있으니까요. 올휠 드라이브 모델을 선택하는 게 낫겠습니다.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전륜구동 베이스의 캘리그라피 트림이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래도 시멘트 도로에서는 좀 자글거리는 소리가 올라오네요. 자, 차선을 넘어설 때마다 스티어링 휠 진동으로 경고를 보내주고 있고요. 방향지 시승을 켜고 넘어서면 진동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차 옵션으로 크렐 오디오 적용하고 있는데요. 달리면서 음악 한번 들어보죠. Down over your eyes. Everybody wants to surrender, darling. You're meant to survive. With every star, we are born again. Open your heart. Got to feel in heaven when my lover's near. 자, 이렇게 적당한 높이로 볼륨을 키우고 움직이면 이런저런 잡소리들, 실내로 파고드는 잡소리들 안 들리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또한 이 차에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기능이 있어서 NVH 수준을 좀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실내의 정숙성, 쾌적함이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게다가 크렐 오디오 시스템 잘 활용을 하면 소리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속 100이고요.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뒤에 차가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비상등은 스스로 작동을 하지만 안전띠는 조여주는, 운전자의 몸을 뒤로 되감아주는 그런 느낌은 없고요. 다만 잘 버텨줍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잘 버텨주고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들은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아무래도 차체 높이가 있죠. 높이가 있으니까 앞으로 살짝 숙여주는 느낌, 완전히 속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출렁이듯이 앞으로 처박히는 그런 느낌은 또한 아니고요. 그래도 아주 강하게 제동을 하는데 비교적 그렇게 거칠지 않게 잘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네, 24550R20 사이즈의 타이어고요. 전륜구동, 무게중심이 비교적 높은 대형 SUV, 이런 조건들 갖추고 있습니다. 자, 코너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코너링 도전해 봅니다. 자,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코너링 제대로 들어가 봅니다. 아주 완만한 코너를 빠르게 돌아갔고요. 이제 타이트한 코너입니다. 제동, 턴. 조금 빠르긴 싶은데요. 조금 빠른 속도로 들어왔습니다만 이렇게 무리 없이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잠깐 짜릿했고 재미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뒤가 허전하죠. 뒤가 힘없이 따라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속도를 더
가속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충분히 빠른 속도로 코너 마무리할 수가 있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잠깐 이런 강한 코너링에서 어느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정도를 느끼기 위해서 테스트 해보는 것이고요. 이런 대형 SUV 타고 저렇게 과격한 코너링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좀 더 부드럽고 완만한 느낌의 코너링이 이 차에는 어울리겠죠. 미국 시장에 타겟팅한 차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 큼직큼직한 버튼들, 그리고 넓은 공간, 이런 부분들 보면 역시 미국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국내 소비자를 무시한 건 아니겠죠. 국내 소비자들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형 SUV로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다른 수입차들에서 만나보기 힘든 아주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기능들, 전자기술, 특히 디지털 기반의 이런 기술들은 수입차들도 쫓아오기 힘든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판매 가격 얼마냐?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 그리고 캘리그라피 3개 트림이 있는데요. 가솔린 3.8 익스클루시브의 경우에 3,867만원서부터고요. 캘리그래피의 기본 가격은 5,069만원서부터입니다. 디젤 모델도 있죠. 4,014만원에서부터 5,216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요. 현대차니까 아마 이런 정도의 가격 경쟁력 갖출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성비 면에서도 팰리세이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속 100km 도전합니다.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볼 텐데요. 이 차 공차 중량이 1920km, 최고 출력이 295마력이죠. 마력당 공급압이 약 6.5kg가 되는데요. 7초 전후에 시속 100km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자, 주행 모드 스포츠로 가고요. 그리고 에어컨은 잠깐 끕니다. 하나, 둘, 셋. 비교적 차분하게 가속을 이어가는 그런 반응이네요. 타는 냄새가 나네요. 애킨슨 사이클 엔진이죠. 연비에 포커싱한 애킨슨 사이클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팡팡 튀는 고성능, 강한 힘 느끼기보다는 좀 더 알찬, 속을 꽉 채운 그런 반응, 효율을 좀 더 따지는 실속 있는 반응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이 차 팰리세이드 V6 3.8 가솔린 모델 있죠. 295마력인데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9.0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20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전륜구동입니다. 사륜구동이 아니고요. 이곳 파주 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직접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어느 정도 나오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컨 안 틀 수는 없고요. 온도 20도에 2단계로 갑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로 갑니다. 에코 모드, 그리고 트림 미터 세팅 다시 했고요. 예, 이제 출발합니다. 배기량에 비해서 연비는 제법 괜찮은 편이죠. 3.8리터 가솔린 엔진인데 리터당 9.0km 정도의 연비를 보인다라는 것, 괜찮은 연비로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운전을 하면 두 자릿수 연비는 충분히 보이겠죠. 엔진 스톱 일어났고요. 앞차가 출발하는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 작동을 했습니다. 제시동의 느낌 제법 부드럽네요. 네, 자유로 올라섰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돌아가는 길 연비 테스트로 이어갑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26분 동안 27.6km, 28km 달려왔죠.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평균 리터당 14.6km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동작대교 남단에서 이제 이 수교차로 방면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입니다. 52분 동안 50km 달려왔네요. 정확합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평균 연비 리터당 14.6km 기록하고 있고요. 이 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아니지만 애킨슨 사이클 엔진,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사용하는 방식의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좀 더 높지 않나 싶고요. 아주 적극적인 경제 운전을 했고요. 게다가 도로 교통 상황도 상당히 괜찮았죠. 막힘없이 이곳까지 달려올 수 있어서 좀 더 좋은 연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앞차 따라서 신호대기로 정지했습니다. 이곳까지의 연비 리터당 13.2km 기록을 했습니다. 1시간 10분 동안 55.3km 달려온 결과죠. 자, 공인복합 연비가 리터당 9km니까요. 리터당 약 4.2km 정도 더 달린 연비 기록을 한 겁니다. 대단하죠. 배기량에 비해서 3.8리터 배기량을 가진 엔진의 연비가 이 정도 수준이다 라는 것, 물론 늘 이런 그 수준의 연비를 보이는 건 아니죠. 아주 적극적인 연비 운전을 통해서 만든 기록입니다. 팰리세이드의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팰리세이드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배기량과 출력의 상관관계입니다. 배기량은 좀 큰데 출력은 좀 아쉽다라는 얘기죠. V6 3.8 가솔린 직분사 엔진 적용하고 있습니다. 295마력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죠. 295마력의 힘을 낼 거면 굳이 3.8리터까지 배기량을 키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물론 전체적인 효율, 차량의 효율에 포커싱을 한 엔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효율을 위해서 배기량을 늘렸다? 좀 모순이 되는 얘기죠. 더구나 국내에서는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3.8리터의 배기량이면 자동차 세금도 만만치 않겠죠. 295마력 힘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295마력에 비해서 엔진 배기량이 너무 크다, 혹은 엔진 배기량에 비해서 최고 출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배기량과 출력의 상관관계를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배기량을 줄이든지 출력을 키우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차로를 포함해서 좌우 차로까지 모두 3개 차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차로의 중앙 잘 유지하고 있고요. 주위에 함께 달리는 차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계기판에 보이는데요. 다만 차종을 구분하지는 않죠. 큰 차인지 작은 차인지 트럭인지 버스인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그냥 덩어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차와 소형차는, 즉 버스나 트럭과 승용차는 구분을 해서 표현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음성명령 시스템, 음성인식 시스템은 아주 훌륭한데요. 대화하듯이 아주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음성 호출이 안 됩니다. 이를테면 헬로 벤츠, 안녕 BMW 이런 식의 음성 호출로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수입차에서 그런 경우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현대차의 이 화려한 음성명령 기능들을 음성으로 호출은 할 수가 없습니다. 헬로 현대, 안녕 현대, 하이 현대, 헬로 팰리세이드, 안녕 팰리세이드, 헤이, 하이, 음성으로 호출이 안 됩니다. 버튼을 눌러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별거 아니지만 이런 단순한 부분에서 어떤 차이, 격차를 느끼게 되는 시대니까요. 음성명령 기능도 음성으로 호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 팰리세이드 시승을 했습니다. 현대차의 플래그십 SUV죠. SUV 라인업의 정점에 서 있는 최고의 SUV 팰리세이드 만나봤습니다. 신형 팰리세이드, 미국 시장을 겨냥한 현대차의 전략 차종이라고 봐도 되겠죠. 현대차의 경쟁력, 특히 가격 경쟁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차가 아닌가 싶어요. 캘리그래피 트림이
5,200만원대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가장 낮은 트림은 3,800만원대에서부터 가격이 시작됩니다. 이 기본 적용되어 있는 편의 장비들을 보면 그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성능, 이 정도의 편의 장비를 갖춘 차들을 5천만원 전후의 가격에 수입차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차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차다라는 점 분명해 보이는 듯 하고요. 특히 덩치가 있죠. 차체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실내에서 마주하게 되는 공간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넓은 공간 그 자체가 주는 여유스러움, 고급스러움 충분히 만끽할 수가 있을 듯 하고요. 특히 3열의 공간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현대차가 갖고 있는 디지털 기술들 아낌없이 적용되어 있죠. 스마트폰에 적용해서 열 수 있는, 도어를 열 수 있는 디지털 키 2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카페이 시스템도, 음성 명령 시스템도 조금씩 더 기술이 수준이 높아지면서 차체의 완성도를, 자동차의 완성도를 한껏 더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캘리그래피 트림인 경우에 실내를 좀 더 고급스럽게 꾸며서 인테리어 수준도 한결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안팎으로 성능이나 경제성 면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다. 전체적으로 차체의 성능은 그렇게 강한 성능은 아니다 싶고요. 295마력의 힘, 아주 강한 힘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힘은 내어주고 있어서 좀 더 실속을 차리는 합리적인 성격의 파워트레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연비도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하다 싶고요. 좀 더 작정하고 운전을 하면 기대 이상의 연비 보이는 점도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팰리세이드의 선전,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시승은 여기서 정리할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차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